자, 사실상 10일 거래일째 하락. 진짜 기록적인 하락을 그러게요. 연초부터 기록 중인 우리 시장 박근영 부장님이 싹 정리를 하셔왔을 겁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8% 이상 빠졌고 네. 거기에 대한 해석들도 분분합니다. 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시장을 보셨는지 분위기부터 한번 얘기하고 숫자 얘기하죠. 뭐 시장이 되게 음울했죠. 오장에는 그러니까 주가지수 선물이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기만 해가지고요. 종가 무렵이 거의 저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뭐 힘 한번 못 쓰고 빠진 장으로 일단 끝났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코스피는 3.5포인트 상승 출발을 일단 보였습니다만 개장 직후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확대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코스피가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134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고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서 이제 파키스탄 서부 쪽에 있는 발루치스탄 주라는 곳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중동 불안감이 오늘 또 다시 이제 불이 지펴졌죠. 이에 이제 해운과 물류 섹터가 아침에 급등했고요. LPG나 LNG, 도시가스 등 에너지주가 강세였고, 더군다나 이제 항공이나 LCC, 반도체 소부장, 엔터, 화장품, ODM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가 강세가 뚜렷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시를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장중 저점을 다시 하향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서 코스피 2,450선 지지력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가 확대됐고, 반면 연기금은 낙폭과대 인시 속에 일부 이제 수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도 했습니다.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 상승과 AI 기대감에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그래도 아침에는 소부장 중심으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네. 코스닥은 투심이 악화되면서 850선을 이제 아래쪽으로 하회했고요. 운송, 엔터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업종에 대해서 순매도 했고요. 개인은 순매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용장고가 크게 아직은 감소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아직 여전히 좀 남아있을까 고민이 좀 됩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에 2%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장중 2430포인트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작년 12월분 상승분을 다 이제 반납을 거의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서는 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부진한 상황이고요. 대외 변수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전일 1320원을 돌파하고 오늘 1340원대 중반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나왔고, 외국인 수급의 악재로 당연히 작용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장중에 1조 3천억대까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작년에 12월에 선물 순매수세가 한 달에 4조 6천억 정도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하게 유입이 된 12월에는. 예, 근데 11월까지 확장하면 8조 5천억을 선물을 외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올해 1월까지는 현재까지 약 5조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1월 먹은 거 한순간에 다 토해내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꼭 따진다면 잠재적인 물량은 2조 9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 물량도 아직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다 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이상함을 느끼세요, 부장님? 어떠세요? 어떤 이상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음모론적인 사람들은 지금 외국인이나 막 이렇게 막 던지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정보를 그들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을 또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약간 정세가 불안하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좀 내다 던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음모를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모를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건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예,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면서 무슨 음모론을 제기합니까? 음. 자기가 알면서 말을 못하고 음모론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는 건 좀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위험하다. 예, 확인되기 전까지는. 지금이야. 그리고 대외 변수도 있고 환율 상황이 이러면 또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 물량도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요. 오히려 이런 말은 되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장이 좋잖아요. 네. 일본 숏, 일본 롱, 아.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숏. 글로 넘어가자. 차라리 그건 논리적으로는 좀 설명할 수가 있죠. 맞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것을 외국인이 알아가지고 뭐 음모론, 그건 그 말하는 사람도 본인도 무슨 말하는지 본인도 모를 자꾸 겁니다. 불안한 막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네네. 지정학적으로. 그거 명예컨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좀 그렇게 뭐 레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아까 11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8조 5천억을 순매수했잖아요. 그 우리가 모르는 외국인들만 아는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뭐 8조 5천억을 뭐 음모론적으로 샀습니까? 아.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논리적이지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걸 뭐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시장 빠질 때 그런 논리를 빗대서 시장을 설명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지금 내내 발목을 좀 잡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연말에 이제 뭐 금융투자 등을 비롯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12월에는 뭐 들어옵니다. 이제 대부분 배당이 좀 올해 1분기로 좀 넘어간 뭐 종목들도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에는 의뢰 이제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배당이나 이런 것들 차익 거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작년 12월에 프로그램 매매가 아마 6조 7,800억 정도로 규모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역대 12월 중에 가장 큰 규모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1월 되돌림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관이 그래서 이제 사주지를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파는 장사에서 기관이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늘 뭐 약 뭐 프로그램도 순매도가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증시 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높아졌는데 특히 이제 홍콩 항생 지수가 3%대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니케이 지수가 최근에 가장 강한데 중하권 증시 개장 이후에 하락 반전이 나오기도 했지만 오후 들면서 다시 이제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증시는 굉장히 핫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일본을 좀 롱으로 잡고 좀 경기가 안 좋은 중국과 뭐 한국을 좀 숏을 뭐 그렇게 잡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가정을 한다면 좀 더 뭐 설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대규모 선물 매도 이어지면서 대형주가 역시 약세였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매도 규모는 작년 6월 9일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꽤 크게 이제 매도를 했고 업종별로는 이제 통신주가 그래도 이제 방어주니까 좀 그래도 버텼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뭐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선출 가능성 이게 이야기되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특히 좀 부진한 영향도 미쳤다 볼 수 있고 화학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급락했고 기계 내에서는 CS윈드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자금 유출되면서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나 IT 부품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약세였고요. 특징주는 스페코가 상한가 같고 빅테크 등의 방위 전쟁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회사가 오늘 이제 뭐 나라가 왜 이렇게 빠지냐, 뭐 네. 전쟁 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악재가 정확하면 이것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지 분석이 가능한데 좀 흐지부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계속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것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더 답답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오늘 빠지는 것에 대한 일부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 좀 공감이 돼서 뭐 몇 군데 이제 리서치 쪽에서 장중에 하락과 관련된 코멘트를 냈지만 제 개인적으로 미래에셋증권의 코멘트가 좀 와닿아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증시의 이제 하락이 이제 매번 연초마다 있었던 이제 연말 배당 차익 거래 매수 물량 그 연초에 이제 매도로 전환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제 부담된 점이 역시나 이제 진행되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봤고요. 12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12월 말까지 금융 투자가 3조 6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1월 현재까지 금융 투자가 2조 3천억을 순매도했으니까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남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등 개별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하고 또 삼성전자가 일단 블락딜을 하면서 2조 8천억인가를 일단 블락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받아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줘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를 편입을 해야 되니까 딴 걸 뭔가를 팔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좀 그렇고 또 삼성전자나 뭐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나왔지만 결국은 확정 실적이 워낙 쇼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LG엔솔 같은 2차 전지 쪽도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대부분 이제 좀 안 좋게 쇼크가 좀 나왔다는 점이 실적 부진이 겹친 것도 이슈가 됐고요. 시가총액 상위를 또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지수에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여타 국가 대비 낙폭이 클 수 있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또 상승 요인이었던 경관 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약화된 점도 영향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연말 시즌에 결국은 올해 금리 인하가 6번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반영을 했다는 것이 네.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 인사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좀 너무 과하다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 연준 위원들의 관련 발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고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상승이 이어졌고 또 그 여파로 주식시장도 역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 일본은 엔화 약세 이후로 상승세가 나타난 적도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하락은 연준위원들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발언이 이어지고 중국 부동산 가격의 전월 대비 0.45% 하락세가 11월 기록했던 0.37% 하락보다 폭이 훨씬 더 확대됐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종목군들이 급락이 진행되면서 항생지수가 오늘도 급락한 것이 또 영향이 있었다 보는 거고요. 중국이 안 좋으니까 경기 관련된 민감주도 오늘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중국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영향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블록딜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 업종 강세로 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진행되면서 지수 하락을 출발시켰다는 점도 일부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있죠. 따라서 뭐 합당하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연말의 상승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실적단이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나 2차 전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 차지하고 있는 쪽에 실적이 좀 부러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까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확대된다 이렇게 막 하기에도 지금 자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꽤 빠졌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수 하락도 좀 제한적인 과정에서는 박스권 이런 부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클로징 벨 하면서도 의견이 조금 갈렸었는데 한 분은 이제 슬슬 담아도 될 것 같다. 네. 지정학적 이런 뭐 좀 우려가 되는 말들이 없어지면 또 빠르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을 열어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투자 전략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지금은 매수를 다시 생각해도 될 이제 위치에 가고 있다라고는 저도 판단은 하는데 네. 다만 우리가 단기 충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 자금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 반대 매매를 내 투자 전략에 넣느냐 빼느냐도 좀 선택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는 의견들도 슬슬 나오거든요. 네. 사실 그 외에는 우리만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외의 악재들 같은 그렇지. 경우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글쎄요, 저는 그래도 좀 언젠가는 오르는 걸 생각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의견도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있습니다. 부장님. 예, 우선 그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네. 이렇게 좀 제가 나무란 듯이 말씀드렸다는 것 때문에 앵커 너무 뭐라지 마세요라는 댓글이 많아서 나무란 게 오늘 정도면 혼난 건 네, 아닌데. 마음에 또 네. 걸리셨구나 그게. 댓글들에서 막 이렇게 앵커 전혀. 그래서 괜찮습니다. 전혀 타격감이 없었던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저는 그래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에서 맞죠. 저도 20년 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뭐 근거 없이 그냥 막 한 방향으로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요. 네. 시장에 좀 겸손해야 된다. 본인이 뭐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지만 항상 시장이 또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 것도 시장이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확인된 것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근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마인드고요. 갑자기 내일 어떤 뭐가 떠서 갑자기 또 V자 반등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뭐 명예크님 너무 이제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따뜻함까지 챙겨가시네요. 네, 근데 여튼 이제 지금 시장마다 그리고 증권사마다 보는 시각들 다 다릅니다. 현재 보면은 일부 증권사는 한 2,500포인트 정도부터는 사자고 이미 이제 어제 오후부터 이야기 나온 쪽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또 이제 2,450 정도부터는 사야 된다고 또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그걸 오늘 종가 기준 하향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증권사는 또 갑자기 2,400 정도부터는 사야 된다 말이 나오고요. 또 한 증권사는 이제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료가 올라왔는데 또 아주 진바닥은 2,300까지 또 열어놔야 된다. 뭐 이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네. 환율 의견도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계속 말을 바꾸면서 이제 뭐 적정 바닥이다 지지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과거 역사를 비춰봤을 때 지지를 받았던 PBR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근데 EPS가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PER 기준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향 조정이 추가로 일어나면 현재 PER이 뭐 9배 뭐 이렇게 정도 떨어졌다고 해도 추가로 EPS가 떨어지면 PER이 또 올라가는 과정이니까 결코 또 싸지 않다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잣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PBR 기준으로 봐서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 0.87배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빠지는 쪽이 있다 하더라도 0.83배 정도까지는 열어놓자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찐바닥. 네, 과거에 바닥을 줬을 때 뭐 네. 0.83배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면 조금 너무 남아있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400 정도가 뭐 이 정도부터는 사야 된다 아니면 정말 0.83배를 찍을 거면은 2,300 초반까지도 좀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은 또 꼭 그렇게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예, 올라갈 때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표를 주고 가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게 참 재밌는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인 어떤 레인지 정도 수준에서 좀 감각을 가지고 어떤 가야 된다 이런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너무 이제 서론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맞고 맞죠. 굉장히 좀 명확한 뭐 악재가 딱 벌어졌다 이렇게 보다는 다소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벌어지면서 주가들이 상당히 좀 줄줄 흘러내렸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 공백 쪽에 이제 힘없이 무너지는 이런 종목이니까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허탈하고 되게 힘든 구간이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빠졌잖아요. 하루 중간에 올랐지만 그날 오른 코스피가 0.몇 영사. 예,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포인트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월 2일 하루 정도 반짝 굉장히 좋았고 계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구간을 걷고 있다. 그리고 첫날에도 제가 그날 우리 이제 최파고님하고 같이 마감 방송할 때 네네. 쎄하다 그랬잖아요. 첫날 이게 좀 쎄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좀 아쉽게도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정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로 좀 움직였던 섹터로 한번 가볼 텐데 역시 중동 리스크가 고조됨에 따라서 해상운임 상승, 한반도 전쟁 리스크 전망 때문에 해운, 종합물류, 방산 이런 게 또 올랐습니다. 네, 뭐 미국 해군과 후티 반군 홍해에서 뭐 민간 상승 공격 이후에 또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하고 뭐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미사일 한 발을 맞았다 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지를 미국이나 영국 등을 포함해서 제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늘 아침에 또 나온 여러 가지 이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예.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해상무 운임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일부 한국투자증권의 뭐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아마 당장 어떤 물류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미 이제 많이 밀려 있는 물류나 그다음에 꼬여 있는 스케줄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운임이 좀 떨어지기 쉽지 않다. 그리고 3, 4월이 이제 새롭게 운임 계약을 하는 기간이라 일부 상선들이나 이쪽은 운임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오히려 좀 바라고 있고 그런 시기가 계속 좀 이어지기를 좀 원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에서 당장 2분기까지는 운임이 조금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된 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또 다시 미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또 북한에서도 약간 좀 공격적인 또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다소 여기에 좀 공격적인 대응을 또 발언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또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소 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불거지고 있고 일부 좀 뭐 동북아에서 또 핵전쟁 날 수 있다는 또 이상한 이야기가 또 갑자기 또 이야기가 나왔죠. 조지타운대 명예교수가 이름이 또 갈루치예요. 이 명예교수가 갑자기 또 동북아에서 핵전쟁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지정학적 이슈 리스크가 굉장히 또 불거지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해운주들이 급등을 또 나타냈어요. 장 시작전은 그렇지 않았지만 오전장에는 굉장히 급등을 나타냈는데 오장이 윗꼬리를 쫙 달고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줄면서 끝났거든요. 물론 이제 플러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좀 찾아봤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운이라든지 음식료, 사료, 뭐 에너지, 도시가스 뭐 쭉쭉쭉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옷장에서 윗꼬리를 좀 단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 아까 뭐 방산 테러 관련된 테마도 오르기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쪽에서 외신발 기사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예루살렘 포스트. 인질을 교환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미국이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들을 돌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카타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가자 지구에 억류된 136명의 인질 석방 협상을 지금 중지했었고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약간 이 외신이 좀 나오면서 살짝 좀 분위기가 조금 억눌려지는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상해 선물 거래소에 있는 유럽선 SCFI, 이게 이제 상해 컨테이너선 유럽선 선물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이 종가에 마이너스 10%대까지 급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후장에 역시 이제 해운이나 이런 쪽도 윗꼬리를 달게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다소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좀 내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종목들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뭐 이런 외신도 있었다는 점 때문에 다소 좀 윗꼬리를 단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빨리 이렇게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많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랑 요 하마스 쪽만 조금 잦아들어도 또 하나의 왜 댓글에 너무 공감되는 댓글이 있어서 어떤 무슨 댓글이죠? 그 제가 아이디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예루살렘 포스트까지 확인하면서 국장해야 돼? 아 맞네. 예루살렘 네, 포스트 참 그러게요. 그런데 처음 또 봐야 들어보- 되니까 네, 참 그래요. 저는 20년 넘게 살다가 탄산유통 가격을 중국 가격도 그날 매일 체크한 것도 아유,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됐어요. 탄산 리튬 와 맞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난이도는 진짜 국장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난이도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방송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또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박근영 부장님이 또 있으시니까 네. 또 우리가 국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슈. 미국 아이오와 경선 트럼프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게 또 하락했습니다. 네, 뭐 트럼프 뭐 경선 소식 이야기가 벌어지면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죠, 경선에서. 그게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데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이제 중부 아이오와주 코커스 당원 대회에서 51% 득표하면서 이야기가 됐는데, 이거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바바리안 해외 주식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좀 올려주셔서 제가 좀 네네. 감사하게 가져와 봤는데, 이 아이오와주 경선에서 99개 카운티 가운데 98개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오. 예,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낙선했던 61개 카운티도 포함해서 이 파이낸셜 타임즈 자료인데요. 한 곳 빼고 전부 다 이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열풍이 정말 예전보다 더 강하게 불고 있다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트럼프 지지 기반은 다소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조금 낮다고 형성되고 있는 노동 계급 유권자들의 고연령층이 일단 트럼프 지지자였어요, 기존에. 네. 트럼프가 유일하게 패배한 카운티는 존슨 카운티인데, 아까 그 색깔이 이제 약간 푸르게 보이는 것들이죠. 네. 그쪽인데, 아이오와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카운티 중에 하나로 인구의 54%가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존슨 카운티에서 트럼프가 2016년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에게 800표 이상 패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니키 헤일리와 한 표 차이로 졌습니다. 오. 거의 비등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트럼프 지지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재밌는 표인데요. 이 오른쪽 보시면 컬러지 이제 대학 학사 학위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게 어떤 표냐면 이번 경선에서 트럼프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고 부유한 카운티, 그러니까 기존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죠. 그런 쪽에서도 승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학사학위 이상의 것들이 거의 이제 표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거의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과거보다 지지 기반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쳤다 보이고, 또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일부 이제 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쪽도 오늘 좀 영향을 미쳤다 보고요. 어제는 뭐 선파워나 썬노바, 퍼스솔라 거의 뭐 8에서 거의 12%까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국내도 그 영향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풍력까지도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다 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이 이제 역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워낙 커버리지를 많이 하시는 네.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트럼프 재임 기간에도
풍력주가 단기 하락 이후에 회복을 했고요. 2020년 트럼프 임기 말까지는 임기 중에 주가가 3배 정도 재생에너지가 주가들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은 초기에 10% 하락에 그쳤고 임기 내에 3배 정도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돼도 재생에너지 업황이 영향이 미미했던 이유는 전력 산업이 민영화돼 있었기 때문에 민자 발전 사업자들은 단가가 싼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바마가 입법화한 5년간의 보조금 제도가 트럼프 1기에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법화된 거기 때문에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트럼프 2기에는 1기보다 월등히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IRA는 10년간의 보조금 제도이고 기술 발전 풍력으로 태양광, 풍력에 대한 경쟁 발전원들 대비 가격 경쟁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 논리로 이야기되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IRA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공화당이 다 차지하고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없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거의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 28년까지 미국의 풍력 태양광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시장의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은 다소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2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미국의 풍력 설치량인데 이렇게 푸르게 표시된 이 부분이 있죠. 트럼프 재임 기간입니다. 네. 이 풍력 시장 재임 기간에도 성장세가 보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태양광 설치량이 보이는데 두 번째 사진도 미국 태양광 설치량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성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미 그렇죠. 입법화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입법화된 것을 이제 그냥 돈을 그냥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라면은 다소 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양극재 관련해서 이제 오늘도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뭐 오늘 빠진 다른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는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최근에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한화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양극재 수출액 추이와 양극재 주요 원소재 가격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네. 12월 달에 국내 양극재 수출액과 수출량은 전월 대비 수출액은 13.9% 빠졌고요. 그다음에 수출량은 10.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수출 가격도 킬로그램당 36.9달러로 전월 대비 3.4% 하락했고 양극재 가격도 1월 잠정치 10일까지 잠정치 1월 들어서도 킬로그램당 34.1달러로 12월 대비로도 7% 또 하락 중이고 QOQ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도 4분기에는 10% 정도 급락했고 이번 1분기에도 10에서 1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양극재 업체들은 큰 폭의 적자를 나올 것으로 한화투자증권에서 예상을 했고요. 재고 평가액 손실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아마 적자가 나올 것 같은데 양극재 업체들의 3분기 말 기준 재고 평가를 보면 지금 보면은 LMF가 1조 4천억이죠. 이번에 재고 평가 때문에 2천억 넘게 평가 손이 나왔죠. 그래서 네. 나왔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조 2천억의 재고가 남아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1조 1천억의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말 기준 양극재 수출과 탄산리튬 가격도 3분기 말 대비 양극재 수출은 12% 하락했고 탄산리튬은 4분기 기준으로 44% 급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양극재 기업들 재고 평가 손실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국내 양극재 수출량과 수출 가격 추이인데 역시 이제 막대 그래프는 수출량이죠. 그리고 빨간색 그래프는 가격이거든요. 네. 양도 빠지고 가격도 빠진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QOQ 성장률인데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지금 둘 다 마이너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까지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다만 그다음 사진 마지막 보여주세요. NCM과 NCA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N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라면 삼성 SDI와 관련된 쪽인데 삼성 SDI가 활용하는 NCA 양극재는 역대 최대 수출량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굉장히 좋죠. 네. 예, 그런 반면 LG NA솔루션과 SK온이 주력하는 NCM 양극재 수출량은 22년 1월 집계 이래 최저치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양극재라도 수출량은 NCA 쪽에는 상당히 좀 좋고 NCM 쪽은 상당히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다소 삼성 SDI 관련된 쪽은 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지표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양극재 Q 하락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네. 아마 발표에서 실적 발표에서 완성차 배터리 제시하는 수요 가이던스가 있을 건데 이때 미국과 유럽 쪽에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좀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주가 반등의 트리가 될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얘기는 뭐 계속 저희가 다뤘으니까 네. 작년에도 다뤘고 계속 좀 흐름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인모드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 일부 미용기기 상승입니다. 네, 12월 6일 날 가이던스 주면서 그때 매출 가이던스 5% 내리면서 주가가 국내 미용기기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쟁통에 있는 이스라엘 회사가 이스라엘 내에서 공장이 있고 사람을 동원해야 될 텐데 네. 과연 매출이 좋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을 품었었죠. 그래서 한국과는 좀 다르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모드 영향으로 국내 미용기기는 굉장히 하락 추세였고 4분기에 주가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비올이라는 회사는 최근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네. 뭐 특이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인모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전날입니다.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가이던스까지 제송했는데 다음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은 PR 뉴스와이어 통해 가지고 인모드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23년 4분기 매출액이 1억 2,600만 달러 그리고 23년 매출액은 4억 9천만 달러 그래서 GPM 수준이요 85% 수준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12월 6일에 발표했던 가이던스 대비 최대 상단치 정도의 가이던스를 달성했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나온 겁니다. 전쟁통에도 불구하고. 근데 인모드는 다소 좀 미국 쪽에 너무 국한된 매출이 있어서 좀 문제가 많았고 지금의 인모드를 만든 어떤 기기가 소모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기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모품 매출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없기 때문에 다소 좀 처진다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죠. 전쟁통에도 실제 굉장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 인모드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엘프뷰티라는 미용 쪽 화장품 섹터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 뷰티 이쪽은 상당히 어제 좋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오늘 미용기기 쪽 좀 움직였는데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도 5억 달러 이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작년 대비로도 성장하는 걸로 일단 가이던스를 냈기 때문에 오늘 미용기기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미용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 다울투자증권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의 막대 그래프가 월별 수출 데이터인데 마지막 월 보세요. 막대 그래프 엄청 치솟았죠. 네.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미용기기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미용기기 분기별 수출 데이터인데 분기별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실선을 보시면 와외 증가율인데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성장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존에 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2일부터 APR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관 수요 예측 진행을 하죠. 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홈 미용기기 관련된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 IPO 때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뭐 비슷한 회사들은 뭐 하이로닉이나 파마 리서치, 이루다 등의 홈뷰티 디바이스 출시한 적이 있고 크리시스도 이제 이번에 디바이스를 발표하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4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원택, 올리지오로 유명한 원택이 4분기 수출 데이터가 1,6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급등 그리고 전분기 대비 24% 급증했고요. 브라질량 수출이 57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60% 급성장했습니다. 원택이 좋았고 제시스 메디칼도 3,13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3.8% 성장했는데 특이사항은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이번에 출시된 덴서티 제품이 선적이 나오면서 미국향 수출이 전분기 대비 75%나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이시스 메디칼 상당히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울투자증권에 의하면 4분기 실적은 크리시스는 컨센을 다소 하회할 것이고 올해 홈케어 신제품 1월달 출시했고 4월달에 볼륨어 브라질 출시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다울투자증권에 따르면 유일하게 컨센을 포함한 미용기기 업체인데 올해죠. 북미향 포텐자 발표가 나올 거고 일본 북미향 덴서티 신규 제품 판매 호조 기록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소송 비용이라든지 뭐 비올하고 특허 소송이 있거든요. 특허 소송 비용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스탁옵션 관련된 발행 비용 등이 있었는데 이게 60억 정도입니다. 이게 올해는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네. OP 마진율이 엄청나게 뛸 거다. 그래서 30% 이상 상회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원택 같은 경우는 컨센을 다소 하회하겠지만 올해 올리지오 기반의 해외 확대 뭐 태국이라든지 브라질 쪽에 진출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보시면 다울투자증권의 미용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의미한 바가 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이 제일 왼쪽 위에 보시는 쪽이 이제 강남구예요. 이 강남구는 어디냐면은 네.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2월 달에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금천구죠. 금천구는 제시스 메디칼입니다. 12월달 막대 그래프 보시면 거의 최고치에 올라갔습니다. 제시스 메디칼 상당히 좋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가 좋았다가 12월에 조금 주춤하겠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예.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유성구입니다. 유성구도 유성구. 12월에 좀 주춤했는데 원택입니다. 유성구. 원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회사인지 좀 차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APR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수요 예측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연기됐다. 네. 이런 얘기가 2월 2일로 네 나왔네요. 그래서 뭐 이유는 금감원 심사 과정에서 과거에 경영 활동한 거 좀 더 보강을 해달라 네.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밀렸다는 거. 하지만 미용 의료기기는 근본적으로 좀 탄탄하다는 거 우리 네. 부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 한번 가볼까요? 중국에서 아이폰 15, 이 아이폰 15 판매가 부진하다. 근데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가 또 하락했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아마 현지 로컬 브랜드에 좀 밀리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뭐 아너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포, 비보 뭐 이런 쪽, 화웨이나 이런 쪽 뭐 아주 약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애플이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폰 15 시리즈 가격을 최대 500위안, 뭐 한국 돈으로 하면 9만 원 정도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맥북 에어도 최대 800위안, 15만 원 정도 할인하면서 판매할 거고요. 500위안, $70 할인폭은 기종에 따라 6에서 8%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가격 할인 행사를 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좀 고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애플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애플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가 오늘 좀 밀리기도, 물론 뭐 시장도 안 좋았으니까 같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판매 부진의 우려가 좀 있는데, 근데 좀 이제 지표를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표가 나온 게 카날리스라는 쪽에서의 데이터인데요, 리서치 네. 쪽에서 첫 번째 사진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게 월드와이드 이제 2020년 1분기부터 23년 4분기까지 월드와이드 스마트폰 판매량이거든요. 보시면은 플러스권으로,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가 전체 판매량인데 선그래프, 흰색 선그래프 보시면은 성장률이거든요. YY. 근데 보시면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어요. 네. 성장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 정도부터 해가지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이 좀 회복기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업체가 중저가 가폰에서 잘해서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아무튼 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보시면은 지금 짙은 위쪽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그 삼성이거든요. 1위를 차지하다가 좀 빠졌죠. 2위로 접어들었고, 회색으로 보이면서 튀어오른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1위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래서 1위로 올라선 애플이 어쨌든 점유율이 신제품 출시 때문에 점유율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어요. 삼성이 좀 주춤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샤오미가 이제 중간쯤에 있고, 그 다음에 오포, 비보, 그 다음에 뭐 트랜지션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월드와이드 관련해서 마켓쉐어인데, 마지막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네. 애플이 23년 4분기에 24%예요. 22년 4분기가 25에서 24% 조금 밀렸습니다. 애플이. 근데 삼성이 20%에서 17% 좀 많이 밀렸죠. 네. 오히려 삼성이 더 많이 밀렸고, 샤오미가 11에서 13% 올라왔고, 트랜지션이 이제 트랜지션 뭐 이 회사가 있는데 6에서 9%로 올라왔죠. 그죠? 그리고 비보가 8에서 7% 조금 주춤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샤오미나 뭐 이런 비보, 트랜지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올라왔고, 애플은 그래도 좀 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의외로 삼성이 좀 밀렸다. 그리고 중저가 폰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애플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스마트폰,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하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출하량이나 물량으로 봐서는 조금 밀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애플이 마냥 안 좋은 거 맞느냐? 중국 시장이 좀 밀리는 건 맞다는 건데, 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급락하거나 이런 것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은 진짜 어떻게 해요? 핸드폰도 이렇게 안 좋고 13년 만에 애플한테 자리 내줬다 그러고.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어요? 아니야. 재영이 형, 그렇게 이렇게 박수 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삼성 걱정하는 거 아니랬어요. 걱정은 안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근영 부장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우리 심층 인터뷰 허재환 상무님까지 같이 네. 모셔서 좀 시장 전반적인 긴급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